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동산세법을 강의하는 김성래입니다. 오랫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매년 개정되는 법률로 수험생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 개정돼서 반영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법률, 최근에 또 개정된 법률, 그것을 심층적으로 해설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어떤 지문으로 물어볼 건지 그것을 한번 같이 여러분하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공부했던 개정법률 세법에 대해서는 이걸로 딱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하시고 반복하시면 여러분 걸로 충분하고, 시험에서는 개정세법은 매년 시험에서 언급이 되니까 꼭 이해하시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고, 이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세법은 조세 총론서부터 양도소득세까지 한 7강 정도로 해서 10분 내로 7강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특강으로 계속 이어서 갈 거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김성래세법 구독하시고 좋아요 이렇게 애정 표시도 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들으시고 이 강의로 인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보탬이 되길 희망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으로 조세 채권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점검해 보죠. 이 채권 우선순위, 자,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의 관계, 피담보 채권이 설정된 그 부동산이 공매 처분되거나 경매 처분되면 그 매각 대금에서 어느 것이 먼저냐, 우리 시험에서는 세금이 먼저냐 아니면 피담보 채권이 먼저냐, 이것을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죠. 그런데 이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이 3월 14일 날 개정돼서 즉 4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지방세 기본법도 개정이 돼서 5월 1일자로 4월 27일 날 개정됐지만 5월 1일부터 적용이 되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시행된 국세, 5월 1일 시행된 국세, 우리는 날짜 이제는 언제 시행하느냐 기억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시험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어떤 부분이 개정됐고 물어본다면 어떤 식으로 물어볼 건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가죠. 자, 여러분 법정기일이죠. 여러분 참고로 법정기일은 뭡니까? 세금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날, 세금은 도대체 언제를 기준하느냐, 어떤 날짜를 기준할 것이냐, 그게 법정기일이죠. 그래서 법정기일은 두 가지예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뭐하라 세금을 신고도 하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은 뭐한 날, 신고한 날을 기준합니다. 그날 기준이고, 고지서 발부하는 즉 보통징수 또는 부가징수, 부가주의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뭐할 때 고지서를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발송한 날 기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죠. 자, 신고주의 조세,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금을 신고한 날을 기준하는 거고, 부과주의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를 발급하는 부과주의 조세는 고지서 발송한 날이에요. 이 날을 우리는 기준하겠다. 그러면 피담보 채권은 뭐냐? 그 부동산에 공매 처분되거나 경매 처분되는 그 부동산에 받을 채권이죠. 이와 같은 피담보 채권은 뭐한 날? 등기한 날이에요. 등기한 날 기준이고, 또 임대차에 대해서는 등기 안에서도 뭐 확정일자죠. 확정일자 요건을 충족한 날, 이 날을 기준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담보채권은 등기한 날, 확정일자 받은 날 요걸 기준하고, 세금은 요 날짜를 기준해서 어떤 게 더 빠르냐, 이게 더 빠르면 세금이 먼저 가는 거고 이게 더 빠르면 피담보채권 먼저 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은 당해세라는 게 있죠. 그래서 당해세는 뭐예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부과된 국세 지방세를 당해세라고 해서 이거는 법정기일 전이냐 후냐 따지지 않고 당해세 세금이 우선하는데, 먼저 순위 잠깐 볼게요.
1순위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이 경매 처분됐어요. 그러면 경매 처분할 때 들어간 일체의 비용을 뭐라고 그래요? 공익비용. 매각 대금에서 이 비용 먼저 빼요. 만약에 세금을 체납해서 국세나 지방세법에 따라서 납세자 부동산이 압류를 절차를 밟아서 공매 처분된다면, 자, 우리 강제징수비, 그래서 국세에서는 강제징수비라고 하고 지방세에서는 체납처분비라고 하죠. 압류, 운반, 보관, 그리고 공매 처분할 때까지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이죠. 이런 비용이 1순위다. 매각대금에서 이거 먼저 가져가라. 그래서 항상 세금보다도 이게 더 우선합니다. 공익비용 또는 강제징수비, 지방세에서는 체납처분비, 압류해서 공매 처분할 때까지 들어간 비용 맨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2순위죠. 이것은 뭐냐? 주택이면 주택, 임대차, 주임법, 상가는 상임법.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소액 임차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 있죠.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 먼저 주겠다. 서울특별시 주택 같은 경우는 1억 6천만 원일 때 5,500 먼저 주잖아요. 이렇게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이 있고, 그리고 사용자의 체불된 임금이나 아니면 퇴직금, 재해보상금 체납된 거 있으면, 못 준 거 있으면 그것이 2순위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부분을 물어보지는 않죠. 요게 먼저냐 이건 물어볼 수 있어요. 모든 세금보다 이게 항상 우선하니까.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3순위입니다. 세 번째 순위는 뭐냐? 법정기일이 먼저냐 피담보채권이 먼저냐, 이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피담보채권 등기가 빠르면 피담보채권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요 무시무시한 세금 당해세가 있어요. 해당 자산에 부과된 당해세 하면 고지서 나오는 세금이죠. 자, 그 재산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낼 때 따라가는 지방교육세, 그 외에도 자동차세, 또 가산금, 이런 것이 당해세다. 그래서 이것은 전세권, 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아무리 빨라도 이 세금이 항상 우선한다. 그죠? 우리 시험에서는 이거예요. 당해세, 요게 먼저 간다. 그리고 나서 그럼 당해세 말고 그럼 일반 세금하고 피담보채권은 이렇게 가는 거죠. 세금이 먼저다 그러면 뭐예요? 피담보채권보다 법정기일 전에 피담보채권, 법정기일 전에 등기가 먼저 됐으면 피담보채권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일반 채권과 세금 이렇게 갑니다. 요 순위가 바뀌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요. 4월 1일부터 국세기본법 시행이 됐고 5월 1일자로 지방세 기본법이 시행된 게 있어요. 최근에 들어서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등 이 피해자를 최대한 좀 보상을 하고 웬만하면 보호를 하겠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시행한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이와 같은 당해세가 있어도요. 요거 법정 기일 전에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당해세가 부과되기 전에 등기가 됐거나 확정일자 받은 전세권이나 임차권, 여기서 전세권하고 임차권은요 주택에 대한 거예요. 상가가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된 거,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확정일자 받은 거 있죠. 이 날짜가 이 당해세보다 날짜가 늦어도 원래는 이 세금에 우선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순서를 바꿔놨죠. 이제는 법정 기일 전에 세금이, 이런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등기가 된 전세권이나 임차권, 주택에 대한 건 당해세보다 뭐한다? 우선한다. 그래서 4월 1일까지는 뭐였어요? 우선할 수 없는데 5월 1일부터는 지방세도 되니까 국세 지방세보다 뭐를? 주택에 대한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우선한다. 요건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당해세보다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세권이나 확정일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당해세보다 우선한다. 거기는 조건이 있죠.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등기가 먼저 된 거, 확정일자 먼저 된 거, 이 당해세보다 먼저 된 것만 인정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참고로만 보세요. 그렇다면 만약에 법정 기일 후에 이 얘기는 뭐죠? 세금이 부과됐어요. 그리고 나서
피담보채권이 늦게 등기가 됐죠. 그럼 뭐가 빨라요? 세금이 더 빠르잖아요. 그죠? 자, 1순위 같이 갑니다. 예. 2순위 같이 가요. 체불된 임금이나 소액 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 자, 세 번째 3순위도 갑니다. 똑같이 가죠. 자, 그런데 이제 4순위하고 5순위에서 바뀌어요. 자, 여기는 뭐가 빨라요? 법정기일 후에 세금이 부과되고 나서 피담보채권이 등기됐다. 그럼 세금이 먼저죠. 그래서 4순위는 그냥 이런 세금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5순위로 가는 것이 뭐다? 피담보채권이 순위가 밀려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요 내용보다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정된 것은 법정기일 전에 주택에 대한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기된 거 있으면 그것은 먼저 당해세에 우선한다 이 얘기인데 요거에 대해서 문제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저당권 등기가 먼저 됐습니다. 그죠? 피담보채권이 등기가 먼저 됐어요. 이럴 때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매대금에 대해서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 하면 저당권하고 세금하고 어떤 것이 먼저냐? 날짜가 빠른 거. 저당권 등기가 먼저 됐으니까 저당권이 먼저 가리겠죠. 세금보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뭐 여기 피담보채권인데 단 요 토지에 다음과 같은 조세가 부과됐다. 지금 토지가 경매 처분됩니다. 그런데 전세권 등기가 먼저 됐어도 당해세에는 우선할 수 없다. 그죠? 저당권이니까 저당권 등기가 아무리 빨리 됐어도 당해세에는 우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취득세는 당연히 왜 저당권 먼저 등기됐으니까 당해세가 아니잖아요. 당해세는 그 재산에 고지서 나오는 세금인데 이건 당해세가 아니니까 뭐가 저당권이 먼저 갑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나 지역자원시설세나 재산세 부과된 지방교육세는 요건 당해 재산에 부과된 당해세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 토지에 부과된 세금 당해세 여기에는 우선할 수 없다. 이 당해세에는 우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예요? 답이 1번이 되겠죠. 그런데 요게 아니라 이것이 저당권이 아니라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전세권이다 그러면 여기는 다 우선합니다. 이거보다 이것이 전세권이 우선한다. 세금보다 먼저 부과됐으니까 당해세 필요 없어요. 전세권이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 금액이 우선한다. 그런데 지금은 전세권이나 임대차 보증금이 아니라 저당권이잖아요. 저당권은 보호해 줄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당해세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법정 기일 전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됐습니다. 세금보다도 전세권 등기가 먼저 됐어요. 그런데 이때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한다. 다만 그 재산에 부과된 그러면 당해세죠. 당해세인 국세나 지방세에 우선하지는 못한다. 이에 해당하는 세목으로 틀린 것 그랬어요. 전세권 이거 무신고 할 수 있죠. 전세권 등기가 먼저 됐다? 그럼 당해세보다도 전세권이 먼저 간다고 했는데 아니죠. 왜? 여기는 지금 상가잖아요. 상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전세권이나 임대차 보증금만 우선해 준다니까. 그러면 상가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은 우선할 수 없어요. 당해세에. 그러면 상속세 당해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전세권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됐거나 임대차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만 당해세에 우선하는 거예요. 상가가 아니라 주택에 대해서만. 상가 전세권 이런 것은 또는 임대차 보증금은 당해세에 우선할 수 없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주택에 대한 전세권과 임대차 보증금만 우선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선할 수 없잖아요. 우선할 수 있는 건 답이 몇 번? 5번. 이건 당해세가 아니니까. 그죠? 당해세가 아니니까 당연히 뭐가 전세권 등기가 먼저 됐으니까 전세권이 먼저 가죠. 그러나 주택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한 전세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은 세금보다 먼저 부과됐다면 당해세보다 뭐한다?
우선한다. 이거 정리하시고, 상가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이나 임대차 보증금은 당해세에 우선할 수 없다. 저당권도 우선할 수 없다. 이걸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첫 번째 시간에 정리한 내용은 소액 임대차 보증금 이와 같은 상가 주간이나 주택에 대한 부분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단원 취득세 부분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023년 개정세법 이렇게 출제된다. 두 번째 시간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이죠. 취득세 납세 의무자 그리고 범위, 이거는 최근에 3월 14일 날 지방세법 개정된 거죠. 3월 14일 날 개정된 것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 시험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면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봅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인데요. 이런 부분이에요. 첫 번째,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로부터 전답 농지를 받아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 다음에 대지 등으로 바뀐 새로운 토지를 되돌려주고 되돌려받을 거 아닙니까? 이때 지목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법률에 따라 지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내용이 환지 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토지, 옛날 땅 주고 새로운 토지를 되돌려받았어요. 그럼 이것은 누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 환지 계획이라는 것은 수용이 아니라 환지 방식이니까 원래 토지를 주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 지목 지번이 바뀐 새로운 토지를 되돌려받는데 이건 누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 그 환지 계획에 따라 받는 조합원, 토지는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두 번째, 그럼 환지 처분하고 남는 시행자 쪽에서는 환지 처분하고 남는 일부 토지를 공사비로 메꾸던가 아니면 공공용지로 환지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 이걸 채비지, 보류지 이거죠. 이것은 누가? 사업 시행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겁니다. 환지 계획에 따라 받는 것은 조합원이, 환지 처분하고 남는 채비지, 공사비로 메꾸는 채비지나 공공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환지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는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다. 요거 기억하시고, 이것이 바로 개정된 내용이에요. 언제? 3월 14일자 개정된 지방세법이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끝났어요. 그래서 환지 계획에 따라 또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이 있죠. 요거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첫 번째 건축물 있죠. 건축물. 이 얘기는 누가? 이 건축물은 자, 옛날 조합원이 주택을, 오래된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재건축이 끝나서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받았을 때 건물에 대해 있죠. 건축물. 건축물에 대해서는 누가 무슨 취득으로 보느냐? 이것은 그 소유자가 아파트 건물은 새로 지었으니까 그건 무슨 취득? 원시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한다. 원시 취득하면은요, 우리 취득세가 2.8%의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지 있죠. 토지는 어때요? 옛날 토지 100평을 가지고 있다가 주고 다시 재개발 끝나서 아파트 받았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거 주고 받은 거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승계 취득으로 봐라 이겁니다. 승계 취득. 그런데 무조건 다 취득세 부과하는 것은 아니죠. 이때 토지는 종전보다 면적이 뭐했을 때? 초과했을 때, 초과된 부분. 그럼 초과되지 않았다면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죠. 납세 의무가 없어요. 종전보다 토지 면적이 증가가 됐다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토지를 넘겨받으니까 무슨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죠. 그러니까 승계 취득은 토지 같은 경우는 4%예요. 1000분의 40. 이렇게 취득세 세율이 다르다. 아파트 재개발 끝나서 취득한
주택의 건물은 뭘로 원시취득으로 취득세를 내는 거고 토지에 대해서는 종전 토지 그대로 받았으면 취득세 부과되지 않지만 면적이 증가됐다 초과됐다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취득? 승계 취득으로 보겠다. 그래서 이것도 지방세법에 3월 14일자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관련 있는 부분이죠. 자, 조금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요거 반복해서 보시고요. 다시 환지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누가 조합원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 환지 처분하고 남는 땅은 즉 채비지 보류지에 대해서는 누가 사업 시행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리고 도시개발 정비사업이 끝난 다음에 환지 계획에 따라 또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파트 새로 받았으니까 건물 새로 지었죠. 무슨 취득? 원시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거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종전 면적 그대로 받았다면 취득세 부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종전보다 면적이 뭐였다면 증가가 됐다, 초과됐다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승계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취득세에서 이제 또 하나 개정된 것은 작년에 개정됐지만 올해 시행되는 거 있죠. 최근에 개정된 건 아니에요. 작년 말에 개정돼서 올해 시행을 하는 거죠. 취득세 취득 시기에 하나만 개정됐습니다. 그죠? 뭐냐? 유상승계 취득. 유상하면 뭐죠? 대표적인 것이 매매. 그죠? 예. 매매로 부동산을 보였다고요? 취득했습니다. 매매로 부동산을 보였다? 취득했다. 그러면 언제 취득이냐? 원래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거래로 이래서 취득할 때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2022년까지는 그렇게 부과했지만 이제 올해부터 적용되는 법률은 일반 매매는요 잔금 준 날이에요. 계약서 필요 없어요. 뭘로 갑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이다. 그럼 잔금을 아직 못 줬어요. 그럼 취득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맞죠. 잔금을 줘야 취득이야. 그래서 잔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이것이 개정된 부분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원칙이 이렇게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데 예외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뭘로 가느냐? 계약서로 가야죠. 계약서. 그때는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 거고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뭘로 가느냐?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60일 지나면 취득한 걸로 봅니다. 물론 계약서에 잔금 주기로 약속해 놓고 계속 잔금을 못 주고 있으면 그런 경우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요 예외가 있어요. 60일 이내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계약이 뭐가 되면 해제가 됐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그때는 취득한 걸로 보지 않겠다라고는 예외. 그래서 우리는 일반 매매에 그러면 개정된 것이 이거예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대로야 작년하고 연부 취득은 언제 취득이에요? 매년 사실상 연부금부하는 날 지급하는 날 각각 취득한 걸로 본다. 연부 취득은 한꺼번에 취득세 부과하는 거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지급하는 조건이 연부예요. 그러면 5년 연부다 그러면 취득세 5번이죠. 그래서 사실상 연부금 지급하는 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런데 등기 등록한 날 기준이 있어요. 여기 사실상 잔금 지급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이날 각각 취득이라고 그랬죠. 이 날짜가 되기 전에 먼저 뭐를 했다면 등기를 했다면 등기한 날이 빠르면 등기한 날 취득이고 또 민법 규정에 따라서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는 자기 재산 자기 앞으로 등기한 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 참고로 재산 분할은 자기 거 자기 앞으로 가져오니까 취득세 다 내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취득세 세율은 뭘로 갑니까? 특례세율.
실질적 취득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내 거니까 형식상 등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세율? 표준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요? 2% 빼고 취득세를 내라. 그죠? 그래서 등기한 날 취득한 걸로 보는 거고, 점유시효 취득도 타인의 부동산 점유의사 표시하고 점유의사 표시해서 요건을 충족하고 나서 자기 앞으로 등기한 날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는 등기한 날 취득이에요. 점유시효 취득. 물론 양도소득세에서 보유기간 계산할 때는 점유를 개시한 날 취득한 걸로 날짜 계산은 하지만 취득세 낼 때는 등기한 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취득세 이번 시간에 정리한 것은 납세 의무자 범위, 그리고 취득하는 유형, 그리고 여기 유상승계 취득의 대표적인 거 매매는 언제 취득이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한 걸로 본다. 요거 필수로 정리를 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서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알고 갑시다. 꼭이 아니라 꼭 애절하게. 예. 자, 가서 첫 번째.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됐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개별적으로 지목 변경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수용되는 방식으로 환지 방식이죠. 이때 보수 수용 방식이 아니라 환지 방식으로, 그래서 옛날 땅 주고 새로운 토지를 받다 보니까 지목이 바뀌었네요. 지목 변경이에요. 이렇게 공급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누가 납세 의무자냐? 조합원이 납세 의무자다. 요거 개정된 거니까 꼭, 신설됐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자,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환지 계획에 따라 채비지가 뭐죠? 환지 처분하고 남는 토지, 공사비로 메꾼 거 또는 공공용지로 메꾸려고 사용하기 위해서 환지하지 않고 당겨둔 요 토지에 대해서는 누가? 사업 시행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법률에 따라 옛날 토지 주고 새로운 토지 받은 건 지목 변경, 그래서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고, 채비지 보류지에 대해서는 누가?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가 또는 상속인이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요 건축물은, 즉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아파트를 받았다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누가 소유자냐 이거죠. 이때는 누구? 원시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원시 취득하면 건물 분해에 대해서는 새로 지었으니까 원시 취득 1000분의 28, 2.8%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환지 계획에 따라서 받는 환지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토지는 기존에 있었던 토지를 그대로 넘겨받았으니까 무슨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이겁니다. 이때 승계 취득인데 다만 조건이 있죠. 종전보다 면적이 뭐했을 때? 초과했을 때만. 그럼 초과된 면적이 없으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 얘기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다음 다섯 번째,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무슨 날 언제? 매매 그러면 기본이 사실상이죠.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에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인데 등기가 더 빠르면 등기한 날로 가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에서 보한 날, 빠른 날 취득일로 본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예, 유상승계 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인데 등기가 더 빠르면 등기한 날로 가니까 둘 중에 뭐한 날? 빠른 날 취득 시기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 납세 의무와 취득 시기는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취득세 납세 의무 취득 시기에 대해서 점검해 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정세법 이렇게 출제된다. 이번엔 세 번째 시간 취득세 과세 표준. 취득세 과세 표준은 전면적으로 올해 다 개정이 됐으니까 정리를 체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유형별로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취득 가격을 뭘로 할 것이냐. 원래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격으로 해요. 취득 당시 가격으로 하겠다. 그럼 취득 당시 가격이 뭐냐? 연부로 취득할 때는 연부 금액이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죠?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게 연부 금액이죠. 10억짜리를 5년 연부다? 그럼 1년에 2억씩. 그럼 2억을 연부 금액. 그게 과세 표준이에요. 매년 주는 금액. 그런데 취득 당시 가액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설명드리고, 그러면 취득세는 앞으로 유형 어떤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취득세 과세 표준 기준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유형 첫 번째 보시면은요, 유상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럼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어떤 가격 가지고 계산할 것이냐? 기본이 실제로 매매니까 주고받은 가격, 사실상 취득 가격이에요.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은 당사자 간에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에다가 취득 시기 이전에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비용이 있으면, 그런 직접 비용, 간접 비용, 법률에 규정된 거 있으면 그런 비용을 더하라. 그게 사실상 취득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한테 10억을 주고 매매를 취득했다. 그럼 10억에다가 별도로 채무 인수하는 거 있으면 그런 걸 다 더하라. 그래서 취득 가격이죠. 자, 이렇게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가고, 그럼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취득해서 대가를 주지 않고 공짜로 무상으로 받았다. 그런데 증여는요, 갑자기 받은 게 아니라 줄 사람 증여자의 의사표시와 받을 사람 수증자의 의사표시, 즉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진 거죠. 받을래? 받을게. 이렇게 청약, 승낙이 있죠. 의사표시 두 개를 계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증여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의사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금 부담을 아주 높게 시중 가격으로 하겠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시가 인정액으로 하겠다. 증여받은 경우는 시가 인정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상속받았어요. 상속은 내 의사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의사표시 하나요. 내가 죽으면 누구한테 줘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상속은 세 부담을 줄여줘야 돼. 왜? 내 의사와 무관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뭘로 가느냐? 시가 표준액.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기준 가격 시가 표준액으로 하겠다. 그러면 건물 같은 거 지었어요. 무슨 취득? 원시 취득. 바다나 하천을 매립했어요. 뭐요? 공유수면 매립 간척한 것도 원시 취득. 또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 개수로 인해서 가격 증가된 것도 취득한 걸로 본다, 봐주겠다, 간주 취득. 이런 경우는 뭘로 가느냐? 이때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에요. 뭐 사실상 취득 가격, 아니면 뭘로? 시가 표준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유형에 가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기본 말씀드리면, 자, 사실상 취득 가격이 확인이 되면 그 가격 그대로 인정해 주는데, 개인 등이 취득하다 보면 사실상 취득 가격은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는 시가 표준액으로 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 취득 당시 가격을 정리하면 세 가지가 나와요. 그죠? 뭐 사실상 취득 가격이 나오고, 시가 인정액이라는 게 나오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시가 표준액. 요 세 가지잖아요. 이 세 가지. 그러면 이때 사실상 취득 가격은 뭐냐?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거래 상대방한테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에다가 취득 시기 이전에 발생한 간접 비용 있죠. 그런 비용도 법률이 규정하는 비용이 해당되면 그것도 더하라. 그게 사실상 취득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 인정액 그랬잖아요. 시가 인정액은 시중 가격인데 어떤 걸로 가느냐? 취득한 날 기준으로 전 6개월부터 취득한 날까지, 또는 취득하고 나서 후 3개월이에요. 전 6개월, 후 3개월. 요 기간 안에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가격인데 그 재산을 다른 사람과 거래했을 때 매매 가격이 있거나
또는 감정 가격이 있거나 공매나 경락 가격, 낙찰 가격이 있었다면 그런 걸 뭘로 한다? 시가 인정액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취득하기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 그 해당 부동산이 남의 부동산이 아니라 그 부동산 증여받았으면 증여받은 그 부동산에 뭐 요 기간 동안에 매매 가격이 있거나 감정 가격이 있거나 경매 또는 공매 가격이 있으면 그런 가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가 인정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가 표준액은 뭡니까? 지방세법에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정해놓은 기준 가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물건마다 기준 가격이 정해져 있지만 부동산세법은 부동산은 알고 가야 돼. 그죠? 그래서 시가 표준에 가면 토지는 뭐라 그래요? 개별 공시지가. 매년 6월 1일 고시가 되죠. 자,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이거의 특징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5월 1일자로 고시가 된다. 그리고 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이 있죠.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 건물 기준 가격에다가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별 지수, 경과연수,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 등을 감안을 해서 이런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1년에 한 번 이상 뭐하라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결정한 가격을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정해놓은 가격 가지고 계산하겠다. 그게 상속받았을 때 시가 표준액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아,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격인데 취득 당시 가격은 세 가지가 있다. 사실상 취득가격, 시가 인정의 시가 표준액인데 유형에 따라서 매매는 주고받은 가격, 증여는 뭘로 가요? 무상으로 받았으니까 시가 인정액, 상속은 무상이라 하더라도 증여보다는 세부담을 줄여줘야 되니까 시가 표준액, 원시취득 지목 변경 전부 다 사실상 취득가격 확인되지 않으면 시가 표준액 이렇게 가는데 구체적으로 유형별로 한번 거래 내용을 한번 보고 가죠. 자, 그럼 이번에는 유형별 과세 표준 그랬어요. 첫 번째 유상승계 취득, 매매로 취득했어요. 매매. 그럼 매매로 취득했으면 일반적인 매매 거래냐 친인척 간의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를 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 매매 거래는 당사자 간에 실제로 주고받은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 가격이죠.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가격에다가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을 더하라. 그런데 이때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다가 비용까지 더해서 우리는 사실상 취득 가격 이렇게 얘기하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연부로 취득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거 무슨 금액? 연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이때 계약 보증금 준 거 있으면 포함을 한다. 그죠? 여러분 계약 보증금을 줬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10억짜리 부동산을 3년 연부 계약했다. 그럼 3억 3천, 3억 3천, 3억 3천 이렇게 매년 금액이 똑같죠. 그럼 다 합치면 9억 9천이에요. 그래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었다.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매년 요 지급하는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연부 금액이라고 하잖아요. 연부 금액. 그죠? 그러면 요것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 요때는 계약금 준 거 있으면 처음에는 합쳐서 3억 4천만 원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래서 보증금 있으면 계약 보증금을 봐라 포함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취득가격인데 부당행위는 뭐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특수관계인 친인척과 거래를 하면서 부당하게 세금을 부담 줄이려고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죠. 부당거래를 하면 사실상 취득가격 인정하지 않고 뭘로 가느냐? 시가 인정액으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일반 정상적인 매매는 사실상 취득가격, 친인척 간에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를 했다면 시가 인정액으로 갑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무상하면 두 가지죠. 상속도 있고 무엇도 있어요? 증여. 그래서 구분해 놨어요. 뭐라고? 증여받았다. 증여. 내 의사대로 받았기 때문에 이때는 시가 인정액의 원칙이 시가 인정액으로 가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여러분 시가 표준에
1억 이하 부동산, 시가 표준액 1억 이하의 소액인 이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하는 걸로 하겠다.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 시가 인정액하고 시가 표준액 둘 중에 하나를 본인이 선택을 하는데 어떤 경우다 시가 표준액이 1억 이하, 1억 이하 뭐예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증여받았을 때는 둘 중에 하나를 본인이 선택하라. 그러면 이걸로 가면 금액이 적으니까 세금 조금 나올 것이고 이걸로 가면 보편적으로 금액이 크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럼 이걸로 가는 게 세금 조금이니까 이게 낫지 않을까? 아니죠. 예, 여러분 취득 가격이 낮다는 얘기는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매매 차익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계획을 설계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팔을 생각이 없어? 그럼 취득세 적게 내야 되니까 시가 표준액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내가 조만간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나 이거 뭐 할 거야? 처분할 거야? 그러면 취득세는 조금 내니까 부담이 적으니까 높은 가격 시가 인정액으로 해서 취득세를 좀 많이 납부하고 뒤에 가서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야 되겠다. 이게 절세지. 그럼 우리 세법은 그건 개개인의 생각이고 우리 세법은 둘 중에 하나 본인이 뭐하라 선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서가 없으면 1억 이하 부동산 그런 단서가 없으면 증여는 항상 시가 인정액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은 뭐냐? 내 의사와 무관하게 받았죠.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이죠.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원시 취득, 건물 같은 거 새로 지었네? 바다나 하천을 매립했어요. 또 간주 취득은 지목 변경이나 건축물 개수로 가격이 증가된 거죠. 이런 경우는 뭘로 가느냐? 역시 사실상 취득 가격이 원칙이에요. 건물 지을 때 실제로 들어간 가격, 사실상 취득 가격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이 원시 취득할 때 개인이 원시 건물 같은 거 건축하다 보니까 증빙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인정해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취득 가격을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데 왜 확인할 수 없어요? 확인할 수 없는 사유가 뭐냐? 개인이 건축을 했다 이거죠. 개인이 원시 취득하는 경우는 증빙 자료 갖춰서도 인정해 주기가 어려워요. 그런 경우는 뭘로 하겠다? 시가 표준액으로 가니까 취득세는 적게 낼 수 있지만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해서 봤고 또 아까 일반 매매는 사실상 취득 가격이죠. 이때 사실상 취득 가격에 더할 수 있는 거 이런 비용이 있으면 더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고 가야 될 것이 요거 있어요. 요거. 자, 여기 1번서부터 8번, 9번까지가 있는데 이런 비용이 있으면 취득 가격에 더하라.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가격이라 이런 비용을 더하는데 꼭 물어볼 수 있는 거 이거죠. 자,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 1, 2, 7, 1번, 2번, 7번, 1번, 2번, 7번 이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 1번 이거네요. 1번. 차입금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건물을 건축할 때 들어간 공사기간에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작년까지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포함해 줬어요. 근데 올해 개정됐죠. 올해 개정돼서 요거 개인은 뭐한다? 1번 개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 할부이자 연체료 이것도 개인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고 또 여기 7번 있죠.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한 중개보수 있죠. 이거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건 기억하지 않더라도 요 세 가지 1번, 2번, 7번 이건 누구는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1번, 2번, 7번 특히
특히 요거 건설 자금에 건물을 공사기간에 발생한 공사기간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했어도 공사 원가로 들어가는데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취득세에 대해서 지문으로 물어본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 어떤 거? 이거 몇 가지 안 돼요? 자,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이죠. 이런 비용은 누가 취득할 때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뭐한다? 여기 누가? 법인이 아닌 자가 그랬잖아요. 그럼 누구예요?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뭐한다? 제외한다. 누구는 제외한다고요? 개인은 제외. 인정하지 않는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자, 이거 3월 14일 날 또 개정돼서 들어온 거죠. 법인 기업과 기업이 합병하거나 분할할 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뭘로 보느냐? 표준세율을 적용할 때 유상승계, 매매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겠다. 유상승계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 얘기는 1000분의 얼마 40의 세율을 적용하겠다. 표준세율. 법인 회사와 회사가 합병합니다. 특례세율이 아니라 여러분 법인 합병의 특례세율이 있어요. 특례세율은 뭐예요?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요? 2% 빼고 취득세 내잖아요. 근데 이건 무슨 세율이야? 표준세율이에요. 그러면 어떨 때 표준세율이고 어떨 때 특례세율이냐? 이건 형식상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주어져요. 만약에 특례세율을 물어보면 이러가는 거야. 법인 합병으로 인해서 부동산 취득할 때는 표준세율에서 2% 빼고, 그런데 표준세율 그러면 매매로 취득한 세율을 적용한다. 표준세율을 물어보는 건지 특례세율을 물어보는 건지 시험에서 주어진다 이거죠. 법인 합병 분할할 때 세율은 두 가지. 특례세율이 있고 표준세율이 있다. 그럼 표준세율 물어보면 유상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보는 거고, 특례세율을 물어봤다 그러면 표준세율에서 2% 빼고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겁니다. 사례를 얘기할 수는 없고. 다음 3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무슨 주택이에요? 2주택이 됐어요. 여러분 조정지역에 기존의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조정지역의 주택을 하나 취득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되면 우리 할증합니다. 8% 조28. 그죠? 조28. 무슨 말이에요?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두 개면 몇 프로? 8%예요. 그런데 신고할 때 왜 샀니? 물어봤더니 이사 가려고 샀어요. 그럼 뭐라 그래? 일시적 2주택의 경우는 할증세율 적용하지 않아요. 8% 적용 안 해요. 그럼 어떻게 가? 1에서 몇 프로? 3% 일반 주택 세율 있죠? 할증하지 않고 1에서 3%.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계산하고 9억을 초과할 때는 3%, 1에서 3% 세율을 적용하잖아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다만 조건은 새로 주택을 구한 날, 취득한 날이에요.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느냐. 이것이 중간에 2월 달에 개정됐죠. 일반 지역의 2주택은 3년 안에 팔면 돼요.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1년이었던 게 2년으로 개정됐다. 2년에 했던 것이 2월 달에 개정돼서 3년으로. 이제는 이렇게 몇 년? 3년이에요. 일반 지역이든 조정지역이든 일시적 무슨 주택, 2주택은 새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할증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근데 요 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했다면 할증해서 추징하고 가산세가 붙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은 조정지역이냐 일반 지역이냐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새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라. 그러면 추징하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 네 번째. 자, 사치성 3월 14일 날 개정된 거죠.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에, 여러분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배, 중과기준세율 해석하면 2% 여기에 100분의 400이니까 4배라는 얘기예요. 요걸 계산하니까 8%네요. 8%를 요 표준세율에 뭐하라? 더하라. 그러니까 표준세율에 8% 더하는 건 사치성 재산이야. 그죠?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100분의 400을 합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데 이때 사치성 재산에 개정된 게 하나 있죠.
별장은 뭐한다? 제외. 별장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는 부의 척도가 별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지금은 뭐 별장이란 개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별장이 지방세법에 없어졌어요. 그럼 요거 별장은 제외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치성 재산에는 5가지가 있었어요. 원래는 뭐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인데 별장이 하나 빠졌죠. 그죠? 이제 사치성은 4가지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별장은 재산세에서 많이 부과하거든요. 1000분의 40. 재산세에도 별장은 없어요. 이제 별장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별장은 그냥 뭐다? 주택이다 이거. 그냥 주택이야. 주택.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별장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근데 별장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다 과세 대상이 된다. 별장이라는 개념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개정된 걸로 뜯어봤지만 답이 안 나와. 그죠? 예, 그래서 별장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별장 빼고 사치성 재산은 4가지다. 뭐라고요? 별장 제외하고 해원제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렇게 해서 사치성 재산에 5개를 놓고서 틀린 거 그러면 별장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취득세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과세 표준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세율, 요 부분은 우리가 참고로 한번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무상취득, 상속 이것은 작년에 개정됐지만 올해부터 시행하는 거죠. 상속을 제외한 무상하면 증여.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언제냐? 취득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이에요. 3개월 이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라. 자, 상속하고 증여 빼고 일반 매매의 경우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인데 상속은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9개월. 증여도요. 증여일에 속하는 그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이다.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분도 3개월. 증여는 항상 몇 개월? 3개월.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 부분에 개정돼서 정리해야 될 부분은 이걸로 마무리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부분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재산세, 종부세에 대한 부분 점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고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밴드를 통해서 또 질문을 하시면 돼요. 김성래 세법 네이버에 거기 통해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꾹 애정 표시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개정세법 이렇게 출제된다. 4번째 시간인데요. 4번째 시간은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분인데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시장 가액비율 1세대 1주택자 그리고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돼서 도입이 됐죠. 자, 그러면 점검해 볼까요? 자, 재산세 과세 표준은 이미 먼저 말씀드렸지만 개정된 거 아닙니다. 자, 재산세 과세 표준은 개인이 소유했던 법인이 소유했던 동일해요. 물건마다 정해놓은 기준 가격. 그래서 첫 번째 토지, 건축물, 주택 있죠. 토지, 건축물, 주택은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은 매년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표준액이에요. 여러분,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가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 여러분 여기 시가 표준액 하면 토지는 뭐예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공시가 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그리고 주택은요,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이죠. 매년 고시가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 건물 기준 가격 구조 용도 등을 감안을 해서 매년 한 번 이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격으로 간다. 이게 시가 표준액이에요. 이렇게 정해놓은 이런 시가 표준액을 가지고 계산한다 이거죠. 자, 이 시가 표준액에다가 그대로 계산하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부동산 시장 가격 등을 감안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이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요거 올해는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인데 요것이 개정이 됐다 이겁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45%로 해서 세부담을 줄여줍니다. 여러분 1세대 1주택자는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낮췄고 세율도 일반 다주택자에 비해서 세율이 낮아요. 0.5%가. 그래서 세부담을 줄여준다. 그래서 개정된 것은 이 부분이다. 그리고 그럼 부동산이 아닌 한 김에 부동산이 아닌 선박하고 뭐요? 항공기에 대해서는 시가 반영률이 35%에서 40% 정도로 낮아요.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없죠. 그래서 시가 표준에 그대로 계산한다. 이게 재산세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 부분만 점검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뒤에 가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재산세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와 재산세 납부유예는 제도가 똑같아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다만 세금의 세목만 재산세냐 종합부동산세냐. 그래서 우리 재산세 납부유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산세 납부하는데 부담이 크니까 1세대 1주택 주택도 하나고 한 세대가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 연령이 60세 이상인 고령자가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만 납부를 뒤로 미뤄주겠다. 언제까지냐? 죽을 때까지 미뤄주겠다 이 얘기예요. 사망할 때까지. 그래서 납부유예 제도가 개정이 돼서 새롭게 들어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유예 여기서는 일단 재산세 부분을 설명드리면 요건 이런 사람이에요. 자, 첫 번째 과세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것 1세대 1주택자일 것 한 세대 주택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는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 부담이 크니까 납부유예 기간을 주는데 무조건은 아니냐? 아니죠. 1세대 1주택이면서 과세 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에요. 60세 이상인 자가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충족하거나 아니면 60세는 안 됐어도 해당 주택을 몇 년, 5년 이상 이렇게 가지고 있거나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 1세대 1주택을 60세 이상인 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1세대 1주택을 60세가 안 됐어도 5년 이상 장기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경우에 유예 제도를 주는데 소득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여기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할 것. 전년도 기준으로 7천만 원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일 것.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월급 받고 있으면 600만 원 정도 받고 있으면 낼 능력이 충분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니까 7천만 원 이하일 것. 아니면 종합소득 금액이 얼마? 6천만 원 이하. 여기까지는 기억하지 않더라도 요거는 기억해야 돼. 해당 연도 주택이에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또는 주택분보 재산세 똑같아요. 종부세든 재산세든 주택분이죠. 주택에 대한 재산세나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얼마? 100만 원을 모아라 초과. 그럴 때 납부유예를 해주겠다. 자, 이해 가십니까? 요 소득까지는 기억하지 않더라도 세 가지. 1세대 1주택자가 60세 이상인 자가 소유하고 있고 주택분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 아니면 또 하나는 1세대 1주택을 5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60세가 안 됐어도 그리고 소득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그리고 주택분 재산세가 얼마? 100만 원을 모아라 초과할 때 납부유예 기간을 주겠다 이거죠. 그러면 신청을 언제까지 하느냐? 나는 납부유예를 신청하겠다. 그러면 납부기간 끝나기 전에 납부기한 끝나기 전 3일 전까지예요. 그래서 신청은 만료일로부터 며칠 3일 전까지 납부기한이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날짜 끝에 납부기한 전 몇 개월 며칠 3일
전까지 뭐를 하라? 신청을 하면 이때 납부유예 제도를 주는데 이 경우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사망할 때까지 재산세 부담을 유예를 미뤄준다는 얘기는 세금을 부과했는데 납부를 뒤로 미뤄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취소되는 경우 있어요. 어떨 때? 능력이 됐을 때.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뭐합니까? 양도. 1세대 1주택을 지금 재산세 부담이 크다고 해서 납부를 뒤로 미뤄줬는데 그 주택을 양도하거나요. 다른 사람한테 증여했어요. 그때는 세금을 추징합니다. 유예를 취소하고 또는 상속, 사망했어요. 그래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인한테 이전되죠. 그때는 징수한다. 납부해야 된다. 또 여러분 1세대 1주택자니까 다른 주택이 없잖아요. 근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2주택, 3주택이 됐다. 이 얘기는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세금 부담할 능력이 되잖아요. 1세대 1주택자인데 주택을 하나 가지고는 또 주택을 하나 사서 1세대 2주택이 됐다면 유예 그거 취소하고 다시 추징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이런 경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까지는 물어보지 않지만 지문 하나로 물어볼 수 있다. 뭐라고? 재산세 납부할, 주택분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부하는 경우, 초과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납부유예 제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만료되기 며칠 전, 3일 전까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재산세든 종부세든 똑같아요.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 똑같다. 요건이. 예. 자, 이렇게 해서 납부유예 보셨고, 그러면 이거에 관련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 볼까요? 자,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이 있죠. 물건마다 정의는 시가 표준액에, 주택의 시가 표준에 가면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의 100분의 60을 적용하라. 이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에요. 그런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무슨 주택 1주택자는 100분의 얼마 45로 되어 있다. 이것이 올해 개정된 부분이다 이거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45%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한다. 요거하고 다음 두 번째, 주택은 과세 기준일 현재 사용하는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그랬어요.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고, 주택을 휴양, 피소,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 별장으로 구분했잖아요. 그래서 주택, 일반 주택과 뭘로 별장으로 부한다고요?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이 별장이 없어졌지 뭐야.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이제 언급되지 않겠죠. 의미가 없겠죠. 그럼 이 지문 대신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야. 주택에 대해서는. 별장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지문 나올 수가 없죠. 그럼 뭘로 물어봐? 여기서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주택은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수에 따라서 다주택자냐 1세대 1주택자냐에 따라서 뭘로 세율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택수에 따라서 다주택과 1세대 1주택으로 구분을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참고로요, 다주택자는요 1000분의 1부터 초과 누진세율 1000분의 4까지 세율이 되어 있죠. 다주택자.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는 요거보다 0.5가 적어요. 그래서 1000분의 1이 아니라 1000분의 0.5부터 시작을 해서 1000분의 4가 아니라 1000분의 3.5, 0.5%가 적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냐 1세대 1주택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60%라고 그랬죠. 그런데 1세대 1주택자는 45%. 요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죠? 1세대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에 따라서 재산세가 달라져요.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또 하나. 자, 세 번째는, 자, 재산세에서 사치성 재산은 1000분의 얼마 40으로 아주 높게 부과하잖아요. 이때 사치성은 재산세에서는 별장, 그리고
골프장, 고급 오락장, 이게 부동산이죠. 물론 고급 선박은 있는데 선박은 부동산이 아니니까. 그럼 부동산 중에서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은 사치성 재산이니까 천문의 사심인데, 여기서도 별장이 뭐였어요? 빠져요. 이제 별장이 없어진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는 요거 빼고 요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별장 들어가면 틀리다 얘기죠. 이제는 별장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주택이니까. 그죠? 예, 요렇게 해서 네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재산세에서 올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완벽하게 끝났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종합부동산세 부분에 개정된 부분 가지고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개정세법 이렇게 출제된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는요, 세부담 상한 비율,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 기준 가격이 개정이 됐고, 그죠? 세율 부분이 개정이 됐죠. 그리고 나서 앞에서 공부한 내용 있죠? 재산세하고 똑같이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이 됐다. 그죠? 자, 그렇다면 점검해 볼까요? 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부터 한번 훑고 가죠. 자, 과세 대상은 우리나라, 즉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 있죠.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은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이때 별장은 뭐한다? 제외.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이것이 개정돼서 삭제가 됩니다. 그죠? 예. 그 얘기는 뭡니까? 별장은 제외. 그럼 틀려요. 이제 별장이라는 개념 없으니까 별장은 그냥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별장이라는 두 글자가 이제는 나올 수가 없다. 나온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2022년까지 별장으로 부과된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을 한다. 그죠? 이제는 별장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참고로 그럼 전국에 있는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를 하는데, 다만 이러이러한 주택은 부동산 과다 보유 억제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하는데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택은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잖아요. 참고로 테마별로, 이건 개정된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런 주택은 과세 안 합니다. 어떤 거? 사업하는 주택, 사업에 관련된 주택이에요. 투기 목적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주택을 가지고 사업에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개인은 사업을 해서 소득세 부과하고 법인이 사업을 해서 돈 벌면 법인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부동산 과다 보유 투기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사업에 관련된 주택은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과세 안 하는 주택이 있는데,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임대 사업하는 주택,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원용 주택, 회사에서 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주택이죠. 사업에 관련된 거. 그리고 뭐 있어요? 어린이집이죠. 가정 어린이집. 이제는 가정자 빼고 모든 어린이집으로 개정됐죠.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사업하는 목적이지 투기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사업에 관련된 주택 과세 안 하고요. 또 하나,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죠.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다가 남은 거 미분양주택이에요. 끝에 미분양자 붙은 거. 또 주택시공사가, 시공자가 주택을 지어주고 공사대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사대금을 돈으로 받은 게 아니라 대기업에서 분양하다 남은 미분양주택으로 대물 변제받았다. 그래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요 미분양자가 붙은 건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종부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자산 가치가 없는 거. 그죠? 예.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또는 복지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노인복지주택, 이런 것은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자,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항상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 보유 현황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뭐하라?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세무서장이 그거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계산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주택을 받는데, 그러면 주택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느냐 법인 소유냐에 따라서 납세 의무 범위가 달라요. 그러면 개인은요, 국내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죠. 주택의 공시가격을 전국에 있는 걸 합쳐 이런 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세되는 거 합산을 해서 공시가격 합계가, 자, 작년 2022년에는 6억이었는데 지금은 얼마? 9억이죠. 9억을 부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때 납세 의무가 있다. 9억을 부과하는 자, 초과하는 자. 물론 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해야 돼요. 1세대 1주택 단서가 없으면 9억을 부과하는 자, 초과하는 자. 그런데 누가 법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초과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전부 다 과세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과세를 하죠. 얼마 초과 그런 게 없어요. 1억짜리 가지고 있어도 법인은 종부세를 부과하겠다. 개인은 9억을 부과할 때만, 초과할 때만. 요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에 대해서 볼까요? 과세 표준 계산할 때, 자, 첫 번째 다주택자 개인이죠. 개인이 주택을 2개 이상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다주택자예요. 그러면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작년까지는 6억이었는데 올해부터는 12억이잖아요. 그죠? 아, 저 9억이죠? 9억을 공제하고 거기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라. 그러면 과세표준 나와요. 여기에다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때 다주택자는 주택이 2개냐 3개냐 이거에 따라 틀리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2주택 이하는 0.5예요. 0.5부터 2.7%까지. 요거는 2주택 이하고 요거는 3주택이죠. 3주택 이상부터는 0.5부터 5%까지 주택수에 따라서 누진세율이 이렇게 2가지로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이번에는 다주택자가 아니라 한 세대의 주택 하나 가지고 있어요. 1세대 1주택자죠. 이때는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작년까지는 얼마였었어요? 5억에서 3억, 8억, 11억이었었는데 이제는 전부 다 12억이다. 작년까지는 11억, 올해부터는 이제 12억을 공제하죠. 거기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라. 그런 주택 하나니까 요 세율을 적용하겠죠. 0.5부터 2.7%까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세율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세 번째,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법인이에요. 법인 소유 주택은 이렇게 공제하는 이런 금액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는? 법인은. 그죠? 그래서 법인은 어떻게 해요? 공시가격 합계가 나오면 공제가 없으니까 바로 뭘 곱해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얼마가 됐든 그대로 곱해라. 그래서 과세표준 나오면 여기에다가 세율 2.7% 그랬죠? 요거는 2주택 이하. 그죠? 3주택 이상 가지고 있으면 5%, 6%인데 5%, 3%인데 2.7 이렇게 세율 인하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법인은 비례세율로 되어 있고, 또 지문 하나로 물어보면 법인은 공시가격 합계가 얼마가 됐든 간에 다 과세가 된다. 이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보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참고로, 자, 이번에는 세율에 대해서 볼까요? 세율. 주택에 대한 세율은 개인은요, 두 종류죠. 예. 2주택이면 0.5부터 2.7%까지. 그죠? 2주택 이상이면, 그러니까 3주택이죠. 3주택부터는 0.5부터 5%까지. 2주택 이하는 0.5부터 2.7. 그런데 법인도 두 가지입니다. 그죠? 예. 일반 법인 같은 경우도 주택이 몇 개? 2개일 때는 2.7, 3개일 때는 5%. 이것이 세율이 작년에 비해서 인하가 된 부분이 이거고요. 또 하나, 세부담 상한 비율은 전년도에는 100분의 300, 100분의 200 그랬는데 올해는 종부세는 이제
토지든 주택이든 다주택자든 조정지역이든 관계없어요. 전년도 부과된 세액의 100분의 150을 뭐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나마 법인은 상한이 없다. 상한이 없다는 얘기는 법인은 얼마가 됐든 다 걷어가겠다 이거고, 개인의 경우는 전년도 부과된 세액이 100만 원인데 올해 300만 원 종부세가 나왔다면 작년에 낸 세금의 100분의 150, 150만 원까지만 징수하고 나머지는 징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세부담 상한 하나 요거만 통일해서 기억하시면 되고, 이거는 개정된 거 아니에요. 1세대 1주택자 연령별 공제 20%, 30%, 40%, 그리고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10년이면 20%, 10년에서 15년이면 40%, 15년 이상이면 50%죠. 제일 많은 게 요 40%하고 요거 50%. 중복 공제 더하니까 몇 프로예요? 90%잖아요. 그때는 최고가 몇 프로? 80%까지만 뭐 해준다. 한도를 정해서 공제. 1세대 1주택자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는 한도가 80% 범위 내에서만 공제 혜택을 주겠다 이거고, 앞에서 설명드렸죠. 재산세에서 얘기했던 납부유예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재산세가 100만 원을 부하면 초과하면 납부유예 제도가 있다. 조건이 있죠. 어떤 거? 100만 원 초과하는데 1세대 1주택자로서 60세 이상인 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60세가 안 됐어도 1세대 1주택을 5년 이상 가지고 있는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부한다면, 초과한다면 납부유예 종부세를 뒤로 밀어주겠다 이겁니다. 부과는 했지만 지금 내는 거 힘드니까 유예, 언제까지? 사망할 때까지. 그죠? 중간에 팔거나 증여하면 그때 추징하고, 그죠? 또 1세대 1주택이었던 자가 또 하나 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이니까 이런 경우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납부유예를 취소하고 바로 징수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통점으로 이해하실 건 재산세가 됐든 종부세가 됐든 납부유예는요, 기한 3일 전까지 신청을 하면 납부유예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5번째 시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증여재산 이월과세 그리고 특수관계자를 통해서 우회적인 양도 이 부분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됐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꾹 애정 표시 부탁드립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정세법 이렇게 출제된다. 이번에는 6번째 시간 증여재산 이월과세. 요약은 이거죠.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고 올해 1월 1일부터 증여받고 10년이 5년이 아니라 10년 안에 타인에게 양도한다면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겠다 이겁니다.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격 가지고 증여한 사람의 취득한 날부터 계산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핵심 내용.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 시험에서 많이 언급되는데 어려워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 요거 집중하시면 충분히 정리가 된다. 자, 볼까요? 증여재산 이월과세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부동산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팔면 매매 차익이 많이 발생하니까 세금 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을 줄이기 위해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한테 증여했고 증여받은 사람이 그걸 간접적으로 팔면 기간이 짧으니까 매매 차익이 적게 나와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배우자 증여재산 이월과세는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를 했든 안 했든 관계가 그렇다면 우리 법에는 몇 년 안에 팔면 10년 안에 팔면 증여자가 파는 걸로 계산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내용을 한번 보실래요? 자, 차분하게 한번 점검해 봅니다. 자, 갑이 있어요. 갑. 거주자. 갑이 이 사람의 누구? 배우자나 또는 이 사람의 자녀. 자녀하고 갑이라면 직계 존비속이고 부부라면 배우자죠. 이렇게 갑이 자녀나 갑의 배우자한테 뭐를 합니까? 부동산을 이렇게 증여를 합니다. 증여. 이때
갑은 이 부동산을 얼마 주고 1억 주고 취득한 거예요. 1억 주고 취득한 부동산을 이때 자녀나 부인한테,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는데, 증여할 때 당시 가격이, 증여할 때 당시 감정평가 등을 했더니 얼마더라? 5억짜리다. 그러니까 결론은 1억 주고 산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증여할 때 당시 가격이 5억짜리가 됐다. 그래서 5억짜리를 뭐 했다는 얘기예요? 증여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둘의 관계가 다른 사람이면 안 돼. 형제 자매 관계 없어요. 안 돼. 누구? 오로지 부부 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그래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이렇게 딱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증여했다면 얘는 여기 자녀나 배우자는 증여받았으니까 뭐 내야 돼요? 취득세도 내고 증여세 부담해야 되겠죠. 그죠? 증여세 내고 취득세 내요. 근데 아니 증여세가 큰데 왜 배우자한테 증여하느냐? 법을 안다는 얘기죠. 왜? 부부끼리는요, 증여세법에 두 사람이 부부간에 10년 동안에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건 공시가격으로 6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어요. 그럼 취득세만 내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 갑이 가지고 있다 그 부동산을 파는 것보다 누구한테? 배우자한테 증여했다가 배우자가 그걸 팔면 매매 차익이 적게 나올 거 아니냐? 그럴까봐, 그걸 회피할 목적일까봐 우리 세법은 10년이에요. 5년이 아니라 10년이에요. 자, 그럼 얘는 증여세도 낼 수 있고 취득세도 부과됐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증여받은 사람은 요 날로부터 몇 년이냐? 타인에게 10년이에요. 5년이 아니라 10년. 10년 안에 이 부동산을 뭐 했어요? 팔았어요. 이때 얼마에 팔았느냐? 증여받을 때 당시는 5억짜리인데 팔 때는 10억에 팔았어요. 10억. 자, 그러면 이때 자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요? 얘가 팔았으니까 배우자가 파는데 얘는 10억에 팔았네. 그럼 취득가격은 본인의 취득가격 얼마? 5억. 그럼 5억 받고 증여받은 걸 10억에 팔았으니까 매매 차익이 5억이냐?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계산 안 해. 어떻게 한다? 자, 양도세는 누가 계산해요? 얘가 양도했어요. 그러면 양도세 부과를 하는데 양도가액 얼마? 10억. 여기서 취득가격은 본인의 취득가격은 인정하지 않고 증여자의 취득가격 얼마? 1억. 그러니까 1억짜리를 10억에 파는 걸로 계산을 한다. 이게 증여재산 2월과세. 세금을 누가 내? 배우자가 납부를 하는데 계산은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겠다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이 나오면 불합리하잖아요. 왜?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냈는데 그럼 증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요 증여세 낸 건 여기 필요 경비로 넣어주겠다. 비용으로 넣어서 무슨 차익, 양도 차익을 줄여주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하는데 이때 보유 기간은 이렇게 증여받았다가 여기서 양도했다면 이 기간이 아니라 이렇게 계산해요. 증여자의 뭐한 날, 취득한 날부터 이 배우자가 양도한 날까지 이렇게 무슨 기간, 보유 기간을 계산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다시 한번. 자, 보세요. 자, 갑이요. 배우자나 자녀한테 부동산을 뭐 합니까? 증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갑은 얼마 주고 취득한 거예요? 1억 주고 부동산을 옛날에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요번에 증여를 하는데 증여 당시 가격이 5억짜리가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5억에 대해서 이 배우자나 자녀는 뭐 내야 돼요? 취득세도 내고 증여세 부담을 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증여세를 부담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 배우자나 자녀가 타인에게 제3자에게 이 부동산을 뭐 합니까? 10년 안에 팔면 팔 때 이때 얼마에 팔았느냐? 10억에 팔았다고 가정해 봐요. 그럼 증여받을 때 5억
받고 증여받았는데 10억에 팔았다. 그럼 양도소득세 계산은 얘가 양도소득세 내지만 계산은 여기 기준이에요. 증여한 사람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이제 법률에 보면 자, 첫 번째 증여자와 수증자,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가 딱 정해져 있다. 누구? 배우자, 부부거나 아니면 뭐요? 직계, 촌비속 간에 이런 거래, 증여가 이루어졌어야 된다. 형제 자매 안 돼요. 예. 이때 사망한 후에 양도했다 이 얘기는 얘가 뭐 받고 증여받았어요. 그런데 이 증여받고 양도하기 전에 증여자가 뭐 했다면 사망했다면 그런 경우는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사망했으니까. 예. 자, 다음 적용 대상은 뭘 증여받았느냐. 대표적으로 부동산이죠. 부동산이나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특정 시설물 이용권 하면 회원권 같은 거죠. 이런 걸 뭐 했다? 증여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 증여받고 몇 년 안에 10년 안에 팔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 중요하다. 요 세 가지가 무슨 차익?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무슨 가액? 양도 가액. 양도 가액이 얼마예요? 10억. 여기에서 증여자의 뭐 취득 당시 가액을 공제하라. 다시 말하면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10억에 양도했고 증여자의 취득 가격은 얼마? 1억이잖아요. 이렇게 계산한다 이 얘기예요. 양도가액 10억에서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격 1억을 빼라. 그래서 양도 차익이 얼마? 9억이 나오는 거예요. 9억. 그런데 요때 중요한 건 요때 증여세 낸 거 있으면 여기 비용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나오는 게 무슨 경비? 필요 경비, 산입 여부. 수증자 얘가 증여받았을 때 부담한 뭐는 증여세는 필요 경비로 보한다. 산입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양도 차익을 줄여준다 이거죠.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할 때도 얘가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보유기간의 계산은 누구? 증여자의 뭐한 날?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뭐 할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할 때 증여자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측에서 정리하면 증여재산 2월 과세는 증여받고 10년 안에 팔면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해. 증여자의 취득한 날부터 증여자의 취득 가격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하고 납부는 누가 하는데 이 배우자가 증여받은 자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죠? 여기까지가 필수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요거 세 가지만 이해하세요.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양도 차익. 양도 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 가격은 증여자의 뭐 취득 당시 가격 10억에 팔았는데 증여자의 취득 가격 1억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하고 증여세 낸 거 있으면 여기 필요 경비로 들어가고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나 기본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할 때 보유 기간은 증여자의 뭐한 날 취득한 날부터.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기출 지문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의 기출 지문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기출 지문 체크. 갑이 배우자인 누구에게 을에게 증여받고 몇 년 안에 10년 안에 타인에게 뭐를 했다고요?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양도했을 때 을의 양도 차익 계산은 어떤 가격이다? 증여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증여한 갑이 건물 취득할 때 당시 가액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갑으로부터 누가 을이 증여받고 누구한테 을이 타인한테 팔았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을이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양도가액은 여기 양도가액이죠. 팔은 가격 여기에서 요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격 가지고 취득 당시 그죠? 갑이 취득했으니까 갑의 취득한 당시 취득 가격으로 계산한다. 그죠? 요거 점검하시고 또
두 번째는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에요. 그죠? 5년이 아니라 10년 이내 양도 당시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뭐한다? 제외. 이건 적용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포함 그랬으니까 요건 틀렸어요. 그죠? 왜? 자, 여기 양도 당시 사망으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소멸됐다. 이혼한 경우는 그대로 가는데 증여받고 양도하기 전에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하지 않겠다 이거고, 이렇게 해서 여기 포함 요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 적용하지 않는다.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는다. 그거. 다음 세 번째,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몇 년?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뭐 받은 거? 증여받은 부동산이에요. 이것을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받은 뭐에 토지에 대해서 납부한 뭐가 있어요? 증여세. 요 증여세는 증여받았을 때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가 없는 걸로 보고 계산하기 때문에 필요 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필요 경비에 뭐 한다? 산입한다. 비용으로 넣어주겠다. 요거 세 가지. 그죠? 예. 다음 네 번째,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자산의 무슨 기간? 보유기간. 보유기간 왜 필요합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할 때 보유기간. 그리고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 나오잖아요. 이때 보유기간 있죠. 이것은 증여자 취득한 날부터 소급해서 적용합니다. 증여한 배우자가, 그죠? 증여한 누구? 배우자가 그 자산을 뭐한 날? 증여받은 날 취득한 걸로 본다. 틀렸네요. 그 자산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뭐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는 거지. 증여한 그 사람의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이거. 세 가지예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격 가지고 양도차익 계산. 그리고 증여받았을 때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들어간다. 그리고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을 한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양도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이월과세를 적용을 해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양도소득세 나온 세금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세금보다 뭐하면 적으면, 국가에서 볼 때는 이월과세가 세금 적네? 그죠? 그럴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한다. 틀렸어요. 그죠? 적용하지 않습니다. 2월 과세를 적용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2월 과세를 적용했을 때 세금보다 2월 과세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게 더 많이 나온다면 그쪽으로 가야지 2월 과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많은 쪽으로 간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예, 증여재산 2월 과세 부분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2월 과세 정리를 딱 정리하시고 반복해서 한번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특수관계자를 통해서 우회적인 양도 부당행위 계산 들어갑니다. 자, 이번 시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애정 표시 부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개정세법 이렇게 출제된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수관계자를 통해서 우회적인 양도, 이것도 결론부터 얘기하면 작년까지는 증여받고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부당한 행위로 보는데 그것이 5년이 아니라 10년 이내로 연장이 됐다. 그죠? 그만큼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내용 보시죠. 자, 증여자가 있고요. 증여자 갑이 있고 이번에는 수증자가 있는데 요 둘의 관계는 친인척 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자예요.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데 이때 이 관계는 부부가나 부부 아니면 직계 존비속 부모 자식이 아니다. 그러면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제외해 그러면 형제 자매. 그죠? 여러분 장인하고 사위의 관계,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의 관계는 직계 존비속이 아니다. 그죠? 여기에 들어가 특수관계인
자기 부모는 자기 부모 직계존비속은 부모 자식으로 가는 거지,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부모가 아니에요. 현혹되지 마. 예. 그래서 이렇게 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해당이 되면 그건 증여재산 이월과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닌 형제, 자매 또는 그 외에 기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내용은 똑같아요. 첫 번째, 이 부동산을 뭐 합니까? 증여합니다. 형이 동생한테 증여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여기 증여받은 동생은 증여받으면서 취득세도 내고 증여세 납부했겠죠. 예. 그리고 나서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요렇게 가지고 있다가 몇 년 안에 증여받고 10년 지나가기 전에 요 사람이 아무 관계없는 타인한테 이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았다 이 얘기예요. 10년 안에 팔았습니다. 그럼 얘는 팔았으니까 뭐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매매를 이제는 계산하기 전에 증여받고 10년 안에 팔면 세법은 어떻게 한다? 갑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고 계산하겠다 이 얘기예요. 네가 직접 팔아야 될 거를 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파는 건 세금을 포탈할 목적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갑이 직접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보겠다 이 얘기예요. 예? 갑이 직접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본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핵심이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럼 얘가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낸 거하고요, 국가에서 볼 때는 얘가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내니까 증여세 들어오고, 얘가 팔았을 때 뭐 양도소득세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세금하고 더했어요. 이게 A라고 해봐. A. 얘가 부담한 세금 A. 소취득세 말고 지방세니까 국세만, 증여세하고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나온 요 합계가 얘가 직접 뭐 한 걸로? 양도한 걸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했더니, 자 보세요. A, B가 있어요. A하고 B가 있는데 뭐가 크면, A가 크면, 얘가 세금이 크면 직접 양도한 걸로 보지 않겠다. 국가에서는 세금 많이 들어오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예외 규정이 있다. 다시 한번. 자, 둘의 관계는 뭐라고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인척 간이에요. 친인척 간에 뭐를 합니까? 증여를 합니다. 그죠?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증여했어요. 직접 팔면은 양도소득세 부담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특수관계인한테 증여를 했고, 이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받았을 때 취득세 내고 증여세 부담을 했어요. 그리고 요것을 10년 안에 타인한테 뭐를 했다? 이 부동산을 팔았다면 얘는 양도소득세 내야 되겠죠. 보세요. 자, 증여세 100원 나왔고 얘는 양도소득세 100원 나왔어요. 그럼 을이 부담한 세금은 합쳐서 얼마? 200원이잖아요. 그죠? 국가에서 볼 때. 그런데 이때는 갑이 직접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본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누구? 갑이 팔은 걸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했더니 만약에 150원 나왔다. 자, 어떤 걸로 가야 유리합니까? 국가에서는 세금 많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파는 걸로 해야 세금이 200만 원, 200 들어올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증여세 낸 거하고 양도소득세 낸 거 요거 합쳐서 나온 요 세금하고 얘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보고 계산한 세금하고 비교했더니 이게 더 뭐하면 크면 직접 양도한 걸로 보지 않겠다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100원이고 여기가 100원이고 그래서 합쳐서 얼마? 200원인데 얘가 직접 양도한 게 얼마야? 계산했더니 300원 나왔다. 당연히 직접 양도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때 얘는 증여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얘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보면 얘는 증여 없는 걸로 보고 증여세 낸 거 있으면 부과, 취소, 환급돼. 증여 아니니까. 그리고 얘가 파는 거니까 얘한테는 양도소득세 부과 안 하고. 이해가세요? 취득세는 안 돼. 근데 국세, 증여세는 없는 걸로 보겠다. 그래서 증여세 부과 안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시험에서 물어볼 때는 요때 증여세 낸 건 필요경비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왜? 아예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까. 그죠? 자, 요 내용인데 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갑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했고 수증자가 몇 년? 10년이에요. 10년 이내 타인에게 뭐를 했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부한 거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핵심은 뭐예요? 증여받고 몇 년? 10년 안에 타인에게 팔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2번 특수관계인과 고래로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부한 거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이 된다. 물론 증여세법에는 시가와 주고받은 가격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는 가격으로 거래했다면 부당한 거래로 보거든요. 거기에 해당이 되면 어떻게 한다? 3번 여기 갑이 당초 증여자가 갑이 직접 뭐한 걸로 타인에게 양도한 걸로 보겠다. 얘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보겠다 얘기해요. 다만 누가 얘가 부담한 수증자가 부담한 뭐였어요? 증여세하고 뭐 양도세 두 개 합친 거 이 합산한 세액과 위에 3회 따른 얘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보고 계산한 양도소득세 부담한 세액을 비교했을 때 수증자가 부담한 세액이 뭐하면 크면 얘 세금이 더 크면 직접 양도한 걸로 보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이때 양도소득세 계산하며 수증자가 부담한 세액이 크면 직접 양도로 보지 않아요. 그때 위 3의 경우 만약에 얘가 계산한 게 더 크다 그러면 직접 양도로 보는데 이때 증여자와 누구? 수증자가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뭐? 양도소득세. 왜? 얘한테 양도소득세 부과해야 되는데 지금 증여하고 10년 안에 얘가 사망할 수도 있고 외국으로 이민 갔으면 얘한테 세금 부과 못하니까 얘 보고 너 대신 내 이렇게 연대 납세 의무가 있고 여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물어보면 기출문제 지문에 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첫 번째 만일 누가 갑이 을에게 토지를 보였어요. 증여를 했고 을이 그 증여일로부터 몇 년? 10년 이내 타인에게 다시 보였다면 양도를 했다면 증여한 누가? 갑이 그 토지를 직접 뭐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맞아야 대원칙이. 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무슨 말이에요?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뭐를 했고 친인척한테 증여했고 얘가 몇 년 안에 10년 안에 타인에게 양도했다면 갑이 그 토지를 직접 뭐한 걸로 본다? 양도한 것으로 보겠다. 원칙. 맞잖아요. 그죠? 예. 제3자를 통해서 3년, 10년 안에 팔면 직접 양도한 걸로 보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번 보시면 을이 특수관계에 있는, 갑이 특수관계에 있는 을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을이 증여일로부터 몇 년? 10년이에요. 증여받은 날로부터 몇 년? 10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뭐 했다고요?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갑과 을이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왜? 증여하고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그 사람이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수증자 받은 사람이 납세 의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친인척 간의 특수관계자를 통해서 우회 양도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면 맞습니다. 다음 3번. 갑이 특수관계에 있는 누구에게? 을에게 재산을 보했고 증여했고 증여받은 을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몇 년? 10년이에요. 10년 이내 타인에게 뭐를 했습니까? 양도를 했네요. 이때는 을이 부담한 증여세는 필요 경비에 뭐한다? 산입한다. 틀렸다. 이것은 갑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2월과세의 경우는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지만 부당행위 계산이죠. 친인척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양도할 때 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낸 게 없다는 얘기. 부과됐으면 취소가 되는 거죠. 다음 4번.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서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이 얘기예요. 자, 갑이요 을한테 뭐를 했고 증여를 했고 요 증여받은 자가 10년 안에
타인에게 양도를 했다면 양도 아니고 증여 아니고 갑이 직접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본다. 그죠? 이때 갑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면 증여받은 을이 부담한 증여세는 부과 취소되고 양도세 부과 안 합니다. 그래서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틀렸어요. 자, 이때 얘가 부담한 증여세는 증여가 없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 정리하실 때 배우자 직계 존미속의 증여재산 이월과세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니까 그거랑 혼동되면 안 됩니다. 비교해서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우리 기출문제, 기출이 아니라 개정세법에 출제될 때 이런 내용을 물어보니까 요거 중심으로만 정리하면 이제 끝나는 거고, 다음번에는 우리가 공부하면서요, 저도 30년 가까이 강의를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어려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는 거, 비교, 설명, 이런 세금과 세금끼리 비교하는 내용, 이런 것까지도 구상을 해서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매주에 2번, 3번 정도 자료를 제공해서 강의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많은 시간 투자 안 하고도 10분, 20분 정도 투자해서 이렇게 보시고 하나하나 깨우쳐가고 여러분이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한다면 그것이 내공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테마 가지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